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Finance 101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잘 굴려야지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보면은 예전에 버니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올리가르키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과두지배 체제. 미국은 이미 과두지배 체제이고 한국 정치인들조차도 한국도 이미 과두지배 체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올리가르키 시스템을 찾아보면은 극소수의 초부자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초부자들이 대다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 과두 지배 체제인데요. 그 올리가르키 시스템이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좀 색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고 속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 이제 더 이상 골치 아파서 보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오히려 나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 문제보다도 좀 뭔가 오히려 희망을 찾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방송 보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는 제 인생책이 된 저도 진짜 우울증에 걸릴 뻔했다가 거의 저를 살려준 책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복지국가 스웨덴,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이걸 당장 이제 빌려서 아니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지실 거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 학생들이 이거를 사서 보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책을 보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지식은 Federal Reserve,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 연방 준비 제도, 미국 연방 은행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 국가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미국은 포스트 오피스, 심지어는 우체국도 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름은 왠지 연방준비 이러니까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것 같은데 이건 민간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ederal Reserve 시스템을 보시면 12개의 은행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Central Bank, 중앙은행이 이제 거기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저도 자세한 거는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Federal Reserve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한국말로 뭘 어떻게 적을까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렇게 보시면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아까 나왔었죠. 12개. 일단 핵심적인 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준, 약칭 연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1930년대 발생했던 대공황과 2000년대 발생한 대침체 같은 요소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로서는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국 달러의 발행이며 그 외에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규제,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을 결정한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이러한 결정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이사회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이다. 이분이신가 보네요. 미국 각지 연방준비은행이 12개 지점이 있는데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브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을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사립은행이며 JP모건 등 사립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JP모건뿐만 아니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시티뱅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진도 나오고, 네.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버니 샌더스 그 자원봉사 할 때 그때 진보 쪽 정치인으로 굉장히 떴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경제 쪽의 법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Federal Reserve 이 단체,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버니 샌더스 측에서 그분에게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락할 정도로 전문가이신데요. 제가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인이 됐는데 그분을 꼭 초청해가지고 한번 저희 방송에서 그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어떤 심각한 지금 상황인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득을 좀 해야 되겠죠. 방송에 나와달라고. 어쨌든 그 센트럴 뱅크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거는 그럼 그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인데 그 중앙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줄여서 CBDC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던데요. 사실 저는 금융 쪽으로 그렇게 이쪽으로 잘은 몰라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BDC라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이제 좀 중앙화해서 그 전 세계를 좀 이런 그 자기의 디지털 화폐로 좀 컨트롤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우려를 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The phras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has been used to refer to various proposals involving digital currency issued by a central bank. A report by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states that although the term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 not well defined, it is envisioned by most to be a new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is different from balances in traditional reserve or settlement account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re also called digital fiat currencies or digital based money.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컨셉이. 근데 CBDC는 그런 virtual currency와 crypto currency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네이버 TV에 이제 독일에 계신 교포가 그 좀 깨어있는 이게 크베어댕크니 크리티컬 띵커 약간 그런 뜻인가 봐요. 좀 비판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 독일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독일에도 이런 그룹이 있으니까 한국에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카페인데 여러분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백신에 대한 정보라든지 네이버 카페 중에서는 크베어댕크 코리아만한
만큼 다양한, 진짜 정말 다양한 뭐 전 세계의 정보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카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멤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404명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저 그 중에서 코로나 사태가 금융 구태타라고 주장하는 이 전에 주택부 차관, 이분이 캐서린 오스틴 피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저도 최근에 보고 정말 약간 신빙성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공부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팩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부할 거리, 그쵸? 찾아볼 거리를 그냥 주는 차원이고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거나 금융 전문가, 주변에 이런 걸 아시는 금융 전문가가 있으면, 아니면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꼭 제 댓글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매주 토요일 저녁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백신에 관한 국민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금융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로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 네이버 블로거 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그걸 일일이 인터뷰를 번역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편하게 방송을 좀 하겠는데요. 여기 오리지널 영상 링크도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쨌든 영상은 이제 오디세이나 뭐 럼블이나 이런 이제 그런 데에 들어가시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추도 추천드리고요. 비추, 오디세이, 럼블, 요즘에는 뭐 많죠. 자, 일단은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과 코비드-19을 빌미로 행해지는 락다운의 이유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합니다. 솔라리라는 투자 자문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캐서린 피츠가 플래닛 락다운 다큐멘터리에서 말한 내용이며,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왜 이런 일을 해? 라는 물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어떤 팩트를 조사할 때 의견과 팩트를 구분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의 의견이나 팩트를 듣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잘 분석해서 그 중에서 팩트를 가려내고 정말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근데 뭐 한 분명, 뭐 의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한 명의 의견만 그냥 맹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의사들의 의견을 듣듯이, 항상 이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너무 한 사람 말을 맹목적으로 듣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저는 국내에서의 주식, 부동산을 통해, 이분은 이제 블로거가 이제 적어 놓으신 거고요. 제가 일단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블로거의 그 링크를 제가 댓글에 오리지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캐서린 오스틴 피츠라고 합니다. 솔러리 리포트 출판자이고 솔러리 투자 자문회사의 관리이사입니다. 기자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최근에 제가 미국 화폐의 현재 상황, The State of Our Currencies 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출판했는데요. 거기서 설명하려고 한 것은 지난 몇십 년간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는데, 이 시스템이 현재 완전히 낡아 빠져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중이고, 하지만 아직은 그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은행이 달러가 최대한 오래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달러라는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있어 왔고, 그 시스템은 너무 낡아 빠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진화하고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간 여러 산업 주체들에 의해 새로운 시스템의 모델들이 실험됐고 굉장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 판단은 새로운 시스템이란 화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과거에 사용되어 오던 화폐라는 개념의 연장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완전히 새로운 거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다 온 학생을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중국은 진짜 거의 화폐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개념이 정말 이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즉, 그들이 하려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화폐를 없애는 일이에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일이죠. 그들의 고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의료재난인 것이죠. 의료재난이 왜 여기에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마치 수많은 양떼들을 아무 정황 없이 도축장에 끌려가도록 하듯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조정하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가장 완벽한 후보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조차 증명하기 힘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 그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때 정부가 나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잘라 쪼개서 정복하는 divide and conquer 방법입니다. 이때는 언론이 남녀 간, 인종 간의 갈등 같은 것을 조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 유럽엔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어 정부를 사이에 두고 유럽 사람들과 난민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쪼개어 정복하는 방법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이용하든 결국엔 대중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어떤 정책이든 받아들이게 하려는 겁니다. 물론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대중들을 조정하기 훌륭한 도구가 되지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연합하고 불합리한 일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화된 동선 추적을 한다면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직장과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감청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바이러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말로 엄청난 감시 체제를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선거 전에 그 분위기를 그 공포를 퍼뜨려서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뭐 북한에 연락을 해서 북한 보고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공격을 해달라고 했다고. 그게 총통 사건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요즘은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실제 위험한 병균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프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전에 자신들이 마련해 놓은 해법에 동의를 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화폐 없는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완벽한 통제 사회로 가고 싶은 거죠. 모든 은행들이 돈을 디지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이력을 보면 금융 쪽에 있었고 인베스트먼트 뱅커에다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리고 미국 정부 그 옛날에 그 지금 조지 부시 아버지 있잖아요. 그분도 대통령이었잖아요. 제가 또 날짜 생각이 안 나는데 1989년인가 90년 그때 조지 부시, 지금 아들 조지 부시 말고 그때 조지 부시 때 그 허드, 한국으로 치면 주택부 정도 되죠. 주택부의 차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그 연방준비은행이나 이런 그런 데에 부패를 알리려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패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솔라리라는 이제 회사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뭐 거기서 책도 냈고 그래서 그 책을 꼭 읽어보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분 이외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을 계속 이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장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트랜스휴머니즘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사람 몸속에 어떤 응용체제 같은 것을 주입한다면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금융제도에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예요. 경제 폐쇄, 락다운의 정확한 영향은 뭔가요? 원래 애국자법, Patriot Act라고 불리는 것과 매우 비슷한데요. 경제, 정치적 통제력을 중앙 집중화, centralize 하는 거죠. centralization, 중앙 집중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100명의 개인 사업가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을 non-essential, 비필수 인원들로 분류해버리고 문을 닫게 한다고 해보세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이 거대 기업들이 나서서 시장을 잠식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 개인 사업자들은 건물 임대료도 내야 하고 집값도 내야 하느라 빚더미에 앉게 되고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현금에 갈급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다며 거대 기업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시장을 잠식한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반면 개인 사업자들은 아무런 수입도 없이 16에서 17%의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됩니다. 그들이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기에 바쁜 사이 거대 기업들은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대선 때 유권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포퓰리스트, 자본가들이 아닌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정책을 내세운 후보들을 지지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라고 나오지만 그분의 그 캠페인에서 자원봉사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정책이 제가 정말 바라던 정책이었고 그래서 버니 샌더스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 어쨌든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같이 말이에요. 이건 대형 자본가들에겐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에 타격을 입혀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포퓰리스트들을 더 선호했거든요. 그런 포퓰리스트 후보들을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층인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없애야 했고 개인 사업자들의 비즈니스를 망쳐놓으면 버니 샌더스 같은 후보를 찍을 유권자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락다운이라는 게 바이러스 대처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건 경제 전쟁인 거예요.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빌리어네어들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자산이 평균 27%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아주 잘 먹혔다는 걸 말해주죠. 글로벌 자본 계급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군요. 전체주의에 더 가깝죠.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산층의 소득을 없앴을 뿐 아니라 G7 국가들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중국을 떠오르는 시장으로 만들었죠.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우주를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 같은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약속들에 비해 엄청난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부강한 나라들에게로의 경제력 집중화이고 전 세계의 상위 1%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가두 지배 체제죠. 올리가키 시스템. 제 의견으로는 코비드-19은 이 세상이 민주주의에서 기술 관료제로 테크노크러시, 기술 관료제로 가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권력의 이양이고 새로운 통제사회의 출현입니다. 쿠데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바이러스 사태라기보다 쿠데타에 더 가깝겠네요. 근데 이 표현을 몇 년 전부터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예전 것까지 지금 다 저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영상을 접한 게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빌 델 빅트리의 하이와이어라는 독립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분을 굉장히 초청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분이 ICAN이라고 Informed Consent 그 액션 네트워크 해서 이제 그 닥터 파우치 이메일도 공개하게 법적으로 소송해서 만들었고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신임을 좀 받고 있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봤거든요. 어쨌든 지난 20년간 미국에서는 금융 쿠데타가 벌어져 왔습니다. 1995년 말경에 미국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법들이 통과됐고, 그로 인해 세계 경제에 거품이 끼고 그 금융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자산들이 다 빠져나가면 국가의 근본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연금과 정부의 돈을 훔치는 금융 쿠데타를 끝마친 후 왜 사람들의 돈을 훔쳤는지 해명하는 대신 자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마법의 바이러스를 동원하여 국가의 근본 체계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을 했죠. 마법의 바이러스 덕분에 모든 재정이 바닥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걸 바이러스 탓으로 돌린다는 건가요? 네, 마법의 바이러스요. 금융 쿠데타로 벌어진 모든 문제들이 마법의 바이러스 때문에 마법처럼 해결된 거죠.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계략이 너무 뻔해서 사람들에게 먹힐까 걱정했겠지만 사람들은 결국 다 속아 넘어갔어요. CJ 호킨스가 얘기했듯이 코로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죠. 다들 바이러스 탓만 하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연금도 날아간 것이고요. 여기 이제 국민연금, 미국 국민연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관료제가 추구하는 건 뭔가요? 그들이 원하는 건 트랜스휴머니즘이에요. 우리 몸에 물질을 주입해서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동으로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의 뒷문이 열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여러 회사들에게 이용당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다면서 업데이트를 하죠. 여기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법의 바이러스가 쓰이네요. 이제 우리 몸에도 비슷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해서 운영체제 비슷하게 작동하게 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 디지털 환경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까지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와 같이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디지털화해서 감시하고 금융거래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암호화폐가 통용이 된다면 은행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모든 금융활동을 막아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의 사회신용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주입된 물질을 통해 모든 국민들을 포함하는 스마트 전산망이 지역 사회에 형성되고 모두가 한시도 빠짐없이 감시를 당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금융활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공간적인 통제도 가능해지죠. 가령 반경 10km 이상 움직일 수 없다든지요. 완벽한 디지털 통제 체제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의해서요.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도요. 이 시스템은 몸에 주입된 물질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통제뿐 아니라 언론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아주 정교한 마인드 컨트롤 기술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이보그처럼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과 기술 관료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체제를 노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뺏기고 24시간 7일 동안 감시와 통제를 당하는 거죠. 생각마저도 통제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일단 지금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존재를 글로벌시라고 합시다. 글로벌시는 노예제도를 이루고 싶어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남고 싶어 한다는 거죠. 둘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노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걸 스마트 전산망 위에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그 전산망을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고 각 사람의 몸에도 넣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다른 기둥들과 소통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전에 IMF에서 하는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에 관한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IMF 총재가 눈치 없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ID 시스템 신분증 제도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그때 미 연방준비위원장이 그 말 하지 말라고 급하게 눈치 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미 연방준비위원장이 11위로 올랐대요. 그만큼 이 미 연방
준비 여기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미국엔 현재 3억 2천만 명이 살고 있고 3억 2천 개보다 많은 총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 연방준비위원장은 모든 도시 완성될 때까지 미국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올해 2020년 이 덫에 걸려든 건가요? 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까발려지면 그들의 계획도 다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올 초 Injection Fraud, 백신 사기라는 글을 써서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렇게 열린 뒷문으로 매일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그걸 이루기 위해 바이러스를 구실로 삼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3달이 지나고 콜벳이라는 기자가 있더라고요. 그 채널도 있고요. 오디세이 들어가시면 나온다고 하는데 콜벳이 이걸 까발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그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계획이 존재한다는 걸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야후에서 진행된 공개 투표에서 44% 미국의 대중들이, 미국이겠죠? 미국 대중들이 빌 게이츠가 대중들의 몸속에 칩을 넣으려 한다고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도 좀 진전이 있었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게이츠가 잠시 무대지로 사라지고 이 인터뷰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한 초고속 백신 개발 프로그램 생각나시죠?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불리는 그게 등장하더군요. 재밌는 건 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지휘한 사람이 주입 가능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Injectable Brain Machine Interface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의 연구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전문가였죠. 소름 돋는 경력이네요. 이 일을 위해서 완벽한 경력이었죠. 2019년도에 벌어진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미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 JEDI 클라우드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사실상 CIA의 하청업체가 되었어요. 아마존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기로 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입이 급증했거든요. CIA뿐만 아니라 미국의 총 17개의 정보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이제 아마존은 CIA 하수 기업이 되었고요. 2019년에 라도는 이제 이분이 해석할 때 이제 좀 이건 다음에 저도 한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해군과의 큰 계약을 체결했고 국방부는 JEDI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세 개의 큰 클라우드 계약은 현금이 어떻게 흐르게 될지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작은 개인 영업자들을 단번에 문을 닫게 만들 수 있고 모든 개인들을 기본소득에 의존하게 만들어 통제할 수 있게 되죠. 군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말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 감이 좀 잡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주 간단해요. 과학기술은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고 돈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죠.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 매매가 끝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담보를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계속 돈을 잃었죠. 왜냐하면 농장 주인들이 시장이 불황을 겪을 때 노예들을 서부에 팔았고 은행들을 담보 보장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은행은 노예 구입 시 절반의 자금을 대주었는데 노예 시장이 불황일 때 노예주들은 노예를 팔았고 노예들은 도망가고 결국 은행이 돈을 잃은 거죠. 은행은 해리가 노예였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담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둘째 이유는 IT 출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럽인들은 군대를 투입시켜 진압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IT 출신들이 너무 잘 싸웠거든요. 자, 이제 현재 디지털 기술을 보려면 담보의 보상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주 군사 무기들과 감시체제를 이용하면 어떤 반란도 진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제도입니다. 광산채굴이나 마약류나 어떤 중독성 있는 산업들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그런데 이제 노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있으니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겠죠. 과학기술은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강력한 권력기관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이 개발된다면 몇몇 미치광이들이 그것을 무기화해서 위험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강력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GMO 모기, GMO 모스키토 이런 실험들, 그리고 지금 GMO 백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미치광이 과학자들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갈수록 이게 뭐가 진실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강력한 것이고, 더 강력한 기술을 도입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권리를 잃게 될 위험도 늘어나는 거죠. 이 이외에도 왜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가에 관한 다른 이론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를 관리하는 일을 생각해보죠. 만약 글로벌시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150세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기술을 비밀로 지키긴 어려울 거예요. 부자들은 150세까지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비밀은 지켜지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전 세계 인구를 줄여버리는 게 낫겠죠.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체하고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눈치 보는 일을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눈치 보는 일 없이. 인간 사회를 계급으로 나누는 걸 의미하나요? 귀족 계급과 로봇과 섞여 있는 서민 계급 같이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글로벌시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큰 어려움 없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시가 대중들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중을요? 네,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범법 행위의 비밀스러움을 해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만난다고 들었어요. 그 모임 때마다 내린 결론은 그건 불가능하다였다고 합니다. 비밀 해제는 너무 위험하다고요. 범죄의 늪에 있는 그들로서는 그 늪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드러난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대중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전 세계의 정부의 역사를 보면 가끔씩은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 리더들을 처단했거든요. 3억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그 숫자보다 많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엔 제이 파월 미 연준위원장이 IMF 총재가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 했던 말을 부인하고 관련 없는 척 했던 이유는 그 3억 2천 명의 미국 시민들과 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완전한 락다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수정헌법 2조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혹시 또 총기 그 NRA라고 National Rifle Association 있거든요. 그 총기협회가 정치인들에게 또 많이 로비를 해요. 총기 없애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또 약간 또 보수 리퍼블리칸 파티니까 이제 공화당적이니까 혹시 그쪽에서 뭐 이렇게 지지를 받나 또 의심을 했는데, 제가 약간 하도 그 버니 샌더스가 이제 5개 업계가 가장 그 미국 정치의 부패의 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있지만 제약업계, 뭐 보험업계, 그 다음에 이렇게 총기 무기 관련 Military Industrial Complex 무기 관련 업계,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금융업계, 그 다음에 오일, 그리고 그 오일하고 가스 그 업계, 그리고 뭐 요즘은 테크놀로지, 빅테크 같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게 약간 트라우마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분,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예전 인터뷰도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분은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제가 뭐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이 이 법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의아한 게,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총기를 굉장히 규제하길 바라거든요. 총기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공화당들이 이제 총기 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항상 그 주장하는 게 수정헌법 2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넘어가면, 물론 전 국민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총기는 그다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들 입장에선 사람들의 총기를 빼앗을 수 있다면 본인들의 목적에 이르기에 매우 편리한 일이겠죠. 이번에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이긴다면 이 인터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고,
있고 이제 총기를 빼앗는 일부터 하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의아했어요. 이게 공화당 쪽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걸러서 그냥 넘기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을 장악하게 된 게 이제 자기가 공화당 그 정부에서 일을 했었고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는 일단 걸르고 팩트 위주로 들으면 되겠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총기를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 총기 쪽이나 오일 쪽에 지원을 많이 받고 요즘은 뭐 양당을 다 이제 이 회사들이 꽉 잡고 있지만 뭐 제약업계 같은 경우는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돈을 다 주거든요. 거의 동일하게. 그래서 어느 당이 뭐 집권당이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그냥 그렇게 하지만 이제 주로 보면 공화당 쪽은 약간 뭐 오일이나 가스 그쪽, 그 다음에 총기나 뭐 무기 협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수물자. 그리고 이제 요 민주당은 원래는 민주당이 그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었던 그 옛날에 그때는 굉장히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휠체어에 30살 때 이제 몸이 장애가 생겨갖고 휠체어에 이제 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계속 당선이 돼서 아예 그 대통령 임기까지 줄이게 된 계기가 됐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굉장히 좀 약간 working people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파티라고 알려졌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정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부패됐다. 금권 정치와 이 두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미국 정치는 이미 그렇게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분의 개인적인 그냥 정치 저는 그냥 신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뭐 사실 이쪽으로 우리가 뭐 백신이나 코로나 사태를 보다 보면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나 저 사람은 공화당 소속이니까 난 저 사람 말 아예 무시할래. 저 사람 민주당 소속이니까 난 아예 무시할래. 이런 식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진실에 접근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편은 제가 목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